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자살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내외입니다.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재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27일 배우 고 이선균님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에 접한 이선균님의 자살 뉴스에 많은 분들이 복잡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과 지인뿐 아니라 이선균 씨를 사랑했던 시청자들 모두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죽음 중에 자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살에 이르는 감정과 사고의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살의 원인으로 흔히들 우울증을 떠올리시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살은 이 우울증의 특징 중에 절망감과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를 보면 우울증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절망감이 심하면 자살률이 확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떨 때 절망감을 느끼는 걸까요? 실패했고 그 실패에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감당하고 해결할 의지는 없는데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겠죠? 또 이 절망감이 심해지면 상황에 압도되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탈출구가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절망감의 끝에 자살 충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나는 문제 해결을 하고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닌데 자살이 죽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살만이 이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 대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정보 처리 편향인데요. 정보 처리 편향이라는 건 정보를 왜곡해서 치우치게 받아들이는 건데, 사람들이 심한 절망감을 경험할 때 긍정적이고 적절한 정보보다는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정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뭘 보던 뭘 생각하던 자살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혹시 스트룹 테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아마 예능이나 건강 프로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글자의 색을 읽는 게임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왼쪽부터 읽는 건데 글자가 아니라 글자의 색깔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초록, 보라 이런 식으로.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죠? 이 글자와 글자의 색이 다르면 정보에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 처리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들고 결론적으로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이 스트룹 테스트는 실제 임상의학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검사인데, 이 자살 시도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룹 테스트를 해보면 자살과 관련된 단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립적인 단어, 이것들을 섞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살과 관련된 단어의 색을 읽을 때는 다른 단어를 읽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주의 편향이 더 큰 인지적 간섭을 일으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내 모든 생각이 자살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의 주의 편향이 일어나면 안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같은 다른 대안은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자살을 명령하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가면 긴 호스나 스카프, 수건 이런 거 보면 내 목에 감아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땐 정말 내가 아니었다, 내 정신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죠.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 처리 편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홀리듯이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이분이 산으로 가는 길에 거미가 여러 마리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 거미 너무 징그럽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면서, 죽은 거미도 무서워서 못 보는 내가 어떻게 죽지? 내 목숨을 어떻게 끊어?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하거든요. 꽂혀있던 대상이 다행히도 이 자살에서 거미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 자살 충동을 벗어난 거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정보 처리 편향은요, 자살을 시도하고 1년이 지난 후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자살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10분 내외입니다.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징그러운 거미처럼 자살로 몰아가는 이 정보의 편향, 사고의 편향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봤던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자살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하세요.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자식을 두고 갈 수 없어서라고요.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말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어느 정도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충동을 멈추게 도와줍니다. 정신과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 관계가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부인이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남편 때문에 오시는 게 대부분이고, 돈 때문에, 과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정말 소수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도 관계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이러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관계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힘든 삶이라도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살과 알코올 의존도도 관계가 높은데요. 이 술을 마시는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바로 부정이거든요. 술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은 보통 좀 회피 성향이 강하고 문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기본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이 문제는 없는 거다. 술 마시고 있자. 이건데,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부정의 방어 기제, 회피의 방어 기제로도 자살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주당들은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드시고, 비가 오면 또 마시고, 속상한 일 있으면 속상해서 마시고, 기쁜 일 있어서 마신다 그러잖아요.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갈등을 술 마시고 넘겨버리는 방식으로만 살아오신 거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했던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소 해왔던 익숙한 회피의 방식을 선택하기가 쉽겠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38%가 자살 시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자살 시도율인 3%와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이 있다면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아시죠? 진짜 완전 꽃미남 할리우드 배우인데 제가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동영상, 인생 일대기 같은 것도 다 찾아봤는데 이분이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 심각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문제로 결국에는 부인이었던 안젤리나 졸리랑 이혼하고
아들 매덕스를 비롯한 자녀들과도 연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뼈아픈 이별의 원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점을 결국 인정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1년 반 동안 AA, 알코홀릭스 아노니머스라는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인터뷰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추한 모습을 인정하니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어요. 그간의 꽃미남 배우로서 대중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참으로 많은 압박감을 견뎌야 됐고 또 그걸 술로 풀면서 중독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도 이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영화 에드 아스트라를 찍었는데 이 영화에서 피트가 오로지 진실만을 연기하고자 노력했다고 하죠. 이 영화가 사실은 우주 탐험 영화 같은데 이 우주 영화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과 가정이 깨어지는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연기적으로도 배우로서도 성숙해졌던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N차 관람 신드롬까지 일으킬 정도로 브래드 피트의 물 오른 연기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리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래드 피트도 술을 마시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해로운 도파민이 아니라 영화 제작이나 예술 작업과 같은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승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도파민 유도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이라든지 운동,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깊은 마음속을 같이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은 사실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만큼 내 삶에 대한 애착과 이상향이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선균 씨의 죽음 이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약간 이거는 찌라시 영상인데 이병헌이 이선균 씨 빈소에 가서 형도 살았는데 네가 왜 죽어 이랬다는 걸 보고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 이런 댓글 보고 이런 썸네일 보고 좀 공감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았어요. 이선균 씨의 경우엔 정말 추문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도 받기가 어려웠을 거고 또 주목받는 삶을 살아오셨고 또 책임감이 강하니까 이 수치심이나 절망감도 크셨을 거예요. 또 술에 의존하는 습관도 안타까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박민영 씨도 전 연인과의 사생활 문제로 지탄을 받고 이미지 손상이 엄청 컸는데 다시 연기를 시작을 했죠. 논란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니 뇌파 검사에서 죄책감 영역이 빨간색, 위험 수준이었다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하면서 연기로 정면 승부를 하고 계신데요. 참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숨지 않고 자신의 힘든 부분을 드러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 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이 죄 안 짓고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뻔뻔해질 용기도 필요해요. 이선균 씨가 차라리 조금만 더 뻔뻔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죽음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